두 번째 주제 발표의 제목은 현장 기반 사례 관리 지원을 위한 스마트 케어 시스템의 개발과 도전에 관한 것입니다. 두 번째 주제 발표는 경기대 사회복지학과 민소영 교수님이 발표를 하실 예정입니다. 네, 민소영 교수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민소영입니다. 저보고 이거 발표해야 된다고 막 의뢰하셨던 분은 오늘 갑자기 출장 때문에 못 오시고 그래서 약간 속은 느낌이지만 그러나 예, 오늘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사실 저만 이 연구를 하는 게 아니라 아까 최정 교수님 저랑 우리 한혜희 박사님은 연구하신다 그랬는데 사실 뭐 여기저기 떠도는 연구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제 최근에 좀 빅데이터 활용에 관련된 연구를 하게 되면서 그러면서 이 연구 분야로서는 후세대 좀 늦은 세대이지만 그래도 이렇게 여러분들 함께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기회가 돼서 반갑습니다. 사실 아까 이제 박영란 교수님도 그렇고 한혜희 박사님의 연구를 들으면서도 참 제가 오늘 발표하고자 하는 연구하고 많이 관련돼 있는 것 같아요.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박영란 교수님께서는 이제 결국은 ICT라는 과학적 기술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가장 중요한 게 결국은 빅데이터, 괜찮은 데이터를 잘 축적해야 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해 주셨고 또 이제 점점 그러면서 최근에 이제 이런 많은 정보 시스템들을 개발해서 우리가 사회복지 현장의 실천에 활용하는데 그럴 때 어떻게 하면은 좀 더 사례 관리자 또는 사회복지사들이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을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런 지원의 방향으로 연구가 전환되고 있다고 하는데 사실 그런 맥락 속에서 오늘 제가 발표하는 것도 연결이 돼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괜찮은 빅데이터를 잘 만들고 그걸 어떻게 하면 잘 활용할 수 있을 거니까 그리고 활용한다는 것은 결국은 이 빅데이터를 축적하는 당사자인 사회복지사 입장에서 어떻게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을 받을 수 있는가 그 지원의 환경 그런 지원의 과제는 무엇인가가 또 우리한테 남겨진 숙제인 것 같아서 그런 맥락 속에서 좀 들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발제문을 쓰긴 썼는데 보니까 오늘 오탈자가 많더라고요. 정말 오늘 토론하신 분들에게 죄송스럽다고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오늘은 저는 부제로서 빅데이터 활용에 대한 기대, 우려, 대안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사실 잘 아시겠지만 점점 이제 복지 기술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인구 구조 변화라 신사회적 위험 등장, 또 통합돌봄 욕구 증가가 되면서 서비스 욕구 굉장히 복잡해지고 이 복잡해진 욕구를 과학적으로 잘 사정해서 신속하게 연결을 하자 자원으로 좀 괜찮은 자원으로 연결해야 된다라는 사회적 요구가 증폭되는 이것이 이제 바로 그러면 데이터를 ICT와 잘 결합하자. 그러면은 우리가 원하는 이런 과학적 사정, 신속한 자원 연계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결국 그게 찾아주는 복지 서비스 패러다임과도 연결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결국은 준비되어 있는 것은 우리가 데이터가 잘 구축되어 있는가. 근데 사례 관리 측면에서 보면은요, 저희가 빅데이터 축적이 되어 있어요. 사회복지 통합 관리망 안에. 박영남 교수님이 아까 표로 첫 번째 말씀하셨듯이 개인의 욕구와 관련돼서 여러 가지 수집된 통합 사례 관리와 관련된 수집 정보들을 표로 보여주셨듯이 사실은 빅데이터가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결국은 사례 관리라는 것이 이제 ICT 활용을 통해서 스마트 케어 시스템을 구축을 실험하기엔 적절할 수 있는 대상이다. 그런 영역이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문제는 통합 사례 관리에 대해서 찾아가는 방문 상담의 자원 연계 과정에서 이중 기록의 문제라든지 또 욕구 파악이 잘 안 된다. 그리고 연속적으로 잘 안 된다. 또 자원 연계도 적절하지 않다. 이런 문제 제기들이 계속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런 어려움들을 해결하면서 괜찮은 스마트한 환경 체계를 만들 수 있을 것인가? 거기에 관련돼서의 우리가 도전은 무엇인가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저는 이거를 이제 어떻게 하면 연구를 해볼까, 제 머릿속에서 다 나올 수는 없고, 그래서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 즉 사회복지사가 미래의 중요한 복지 기술의 이용자인 당사자 입장이니까 이들의 현장에서의 경험과 인식들을 한번 검토해 보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빅데이터를 구축을 해서 ICT를 결합할 때
나타날 수 있는 어려움, 나타날 수 있는 기대는 무엇인지, 또 거기서 나타난 우려는 무엇인지,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될 것인가, 이런 거를 이제 제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그걸 살펴보기 전에 이제 저도 연구자이기 때문에 선행 요구가 뭐가 있나를 살펴봤는데요. 사실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대상자 욕구를 정확히 사정하고 필요한 서비스를 연계하는 새로운 접근법들은요, 이미 9개, 아까 그 한은희 박사님께서도 해외 사례들 말씀해 주셨는데요. 해외 사례들에서 북미 지역 이런 데서는 많이 그 데이터베이스를, 대규모 데이터베이스 안에다가 데이터를 축적해서 통합하고 분석한 이런 접근 방식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걸 통해서 분석된 자료를 통해서 어떻게 활용하냐면 특정 개인을 효과적으로 식별하고 표적화시키고, 그다음 예측 분석을 활용해서 위험에 빠진 사람들을 미리 간파해서 하고, 특히나 고위험을 중심으로 예측하기 알고리즘을 개발하고요. 또 노인 영역에서는 대규모 데이터셋을 기반으로 빅데이터 접근 방법을 통해서 복지 욕구와 자원을 연결하는 이런 데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럼 국내는 어떤가? 사실 국내에서도 통합 사례 관리의 활동을 통해서 그 행복임에 축적된 데이터를 분석한 연구들이 많지는 않아요. 그러나 제가 알기로는 한 4개 정도가 최근에 있습니다. 하나가 이제 노범래 교수님이 그 카르트라는 모형을 사용해서요, 데이터 마이닝 기법 활용해가지고 욕구와 자원이 얼마나 연결되는지 하기 그 기초 작업을 하신 거예요. 봤더니 이제 그 욕구와 자원 체계가 불일치하고, 또 좀 더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기입 정보를 좀 더 구조화하자, 좀 표준화해야겠다, 그런 의견을 주셨고요. 또 이제 권자영 교수님 연구에 의하면은요, 욕구와 위기도 조사에 나와 있는 그 정보를 가지고 빅데이터를 분석을 해보셨는데, 그랬더니 이게 왜 보면 욕구에도 대분류와 중분류가 있잖아요. 지금 통합 사례관을 10개의 대분류가 있고 20개의 소분류가 있는데, 이들 사이의 관계성이 약하더라.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사실 대분류 안에 소분류, 중분류가 2개인데 그 중분류 2개들 간의 연관성이 별로 없다거나, 아니면은 이 오히려 대분류와 대분류가 서로 떨어져 있는 대분류인데 자기들끼리 서로 연관성이 높다거나, 이런 게 나타나서 현재 있는 우리나라의 욕구와 위기도 조사 도구의 그 분류 체계를 다시 연구해야 되지 않냐, 이제 이런 움직임이 있었고, 사실 이 움직임 속에서 이제 2년 전에 사실 새로운 욕구와 위기도 조사 도구의 분류 체계가 개발되기도 했죠. 또 저는 이제 자원 중심으로 또 재작년에 한 연구였는데요. 이거는 이제 그러니까 통합 사례로 난 빅데이터의 자원들만 쫙 뽑아가지고, 이 자원들 간에 사실 자원도 현재는 지금 9개 대분류가 있고, 제가 기억에 맞다면 51개는 잘 모르겠지만 한 50여 개 정도의 중분류가 있습니다. 근데 이들 간의 관계성을 봤는데, 사실은 대분류 안에 묶이지 않는 미분류 군집이 너무 많은 거예요. 결국은 현재 있는 대분류가 굉장히 모호하다. 그러기 때문에 현재의 자원분류 체계는 부적절할 수도 있다. 새로운 자원분류 체계가 필요하지 않나. 이제 그러고 할 때 조금 더 세분화적인 자원분류 체계가 필요하다. 이제 그런 결과들을 얻게 됐습니다. 작년에 또 제가 같이 그 공동 연구진 누가 같이 연구했던 거는요, 이제 통합 사례관 빅데이터에다가 인공지능 머신러닝을 기법을 연결시켰어요. 제가 이 머신러닝을 돌릴 수 있는 사람은 아니고요. 머신러닝이 필요할 것 같아서 이 연구는 서울대 AI 연구소랑 그 다음에 저희 대학교의 공학과 교수님하고 이제 저는 사회복지죠. 이렇게 해서 융합 연구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머신러닝 이제 기법을 활용해서 했는데, 이거는 뭐냐면은 아까 말씀드린 사례 관리의 핵심 또는 이 빅데이터가 우리한테 가져다줄 유용성은 욕구를 잘 파악을 해서 자원의 신속화를 연결하자. 즉 욕구와 자원의 연계성을 보는 건데, 앞에 연구들은 욕구를 따로 보거나 자원을 따로 봤다면, 이제는 이번 연구에는 욕구와 자원을 확 연결시켜서 진짜 연결이 잘 되는가, 이제 이런 거를 보려고 했던 연구거든요. 봤더니 이상해요. 왜 그랬느냐? 이게 하나는요, 저희가 그 통계적으로 성능이 좋은 모형만을 뽑이다 보니까 이게 스토리는 안 나오고, 예를 들어 가지고 건강 욕구에다 난방 방법 가스 보일러나 주거용 임대주택이 유의미한 변수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이거는 넓게 보면 사회적 결정 요인이 건강에 중요한 요인이다라는 걸 알 수 있겠지만, 이 자체를 가지고 명확하게 인과성 경로를 알기는 좀 어려운 그런 한계가 있었죠.
그래서 조금 더 보다 현장에 적용 가능할 수 있는 욕구와 자원 간에 결국은 어떤 욕구이면 어떤 자원이 투자되라는 거를 알고리즘을 짜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 알고리즘을 짜야 할 때 금방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알고리즘이 나오면 애매한 거예요. 그러면 좀 더 세부적으로 탁 욕구와 자원이 직관적으로도 이렇게 보였을 때 연결될 수 있는 알고리즘을 짜기 위해서는 좀 더 세분화된 연구들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저희들이 알게 됐습니다. 또 다른 올해 좀 나왔죠. 최근에 나온 보고서면은 김수환 교수님 돼서 경남대에서 연구한 건데요. ICT 활용 복지 서비스 제공이 위기가구 발굴 및 사례 관리 기능성에 어떠한 기여를 하는지 탐색을 했고 봤더니 ICT 활용하는 기자들이 꽤 많은데 이 ICT 활용하고 있는 그 정보가 통합사례 시스템에 다 연결이 되어 있지는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ICT를 활용하지만 그 정보 따로 그다음에 통합사례 관리 정보 따로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 그런 현상이었습니다. 데이터는 많다. 근데 서로 잘 활용이 안 되더라라는 얘기가 나왔었죠. 그래서 이거 관련돼서 그렇다면은 현장에서는 진짜로 이게 앞으로 우리가 통합사례를 한다, 그 사례 관리를 하게 됐을 때 이미 축적된 이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ICT랑 결합시키면 왠지 우리에게 블루오션이 될 것 같다. 이제 앞으로는 정말 편하게 사례 관리를 하겠다. 뭐 발가락으로도 하겠다, 막 이럴 정도로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 같잖아요. 그래서 그러면은 이게 얼마나 가능할 수 있을까,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리고 거기에 대한 기대, 우려, 대안은 무엇일까에 관한 FGR을 하게 됐습니다. FGR을 했었는데요. 이게 중심 주제로서 아까 말씀드린 기대나 우려나 방안들을 살펴봤는데 사실 기대는 굉장히 커요. 필요 서비스된 판단을 오차를 줄여줄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욕구 자원의 예측력의 증가로 개입이 수월해질 것이다. 또 실시간에 효율적으로 점검을 실시간에 따라서 효율적으로 점검할 수 있을 것이다. 또 위기 상황을 선제적으로 예방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셨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빅데이터 활용에 가는 한계는 무엇인가? 너무 많은 정보 시스템들이 많다 보니까 서로 분절되다 보니까 이쪽 정보들 내가 두 개의 정보 시스템 쓴다. 그럼 이쪽 정보 시스템에서 동일한 걸 작성하고 저쪽에도 동일한 걸 작성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또 부실한 업데이트. 그러니까 뭐 입력을 열심히 했는데 업데이트가 안 되니까 무용지물이 돼버린다거나 또 죄송합니다. 제가 코로나의 후유증이 너무 심해져가지고 한 달이 넘었는데 기침 가래가 안 사라져가지고 죄송합니다. 예. 그래서 또 축적될 뿐 현장 적용은 잘 안 되고 있더라. 그다음에 빅데이터를 활용 가능할 만한 전문 인력이 부족하다라는 얘기 있습니다. 사실 저는 지금 수원시에 살고 있는데 새로운 이제 수원시장이 이번에 당선이 되면서 수원에는 향후에 빅데이터 관련된 부서를 만들겠다. 지금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은 그래서 제가 한번 여쭤봤어요. 그럼 파이썬이나 저희는 이제 이 연구를 통해서 뭐 다른 사이킬러 뭐 이런 것들 활용하고 막 그랬었는데 이런 파이썬이나 R 같은 걸 분석할 수 있는가 했을 때 그 파이썬이나 R을 분석하는 그 전문가들이 또 있대요. 또 곳곳에 그 현장에 우리 수호도 있고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그런 전문 인력이 어디나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 그럼 빅데이터 활용을 가능한 전문 인력들을 어떻게 키워줄 수 있느냐 참 이게 어려움이 있고 그래서 전문 인력 부족하다 말씀을 해주셨고 일단 빅데이터 기반의 실천할 때 우려가 되는 것은 빅데이터 자체가 허술하다는 거예요. 그 내용 자체가 허술한 신뢰도.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으세요? 입력을 하지만 이걸 내가 믿기 어렵다. 이런 경우도 있고 참고용이지 보편적인 기준이면 고민 없이 실천을 하게 되진 않는가? 또 표준화된 욕구와 자원 패턴이 개별화 원칙을 소홀하게 시킬 건 아십니까? 이제 이런 어려움을 나왔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문제는 이 빅데이터가 잘 축적이 되어서 관리되고 활용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정보 시스템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정보 시스템 환경이 이 사용자에게 괜찮은 환경이 돼야 될 건데 이 괜찮은 환경에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개선 방안은 무엇인가 봤을 때 일단은 정보 오류를 최소화하게 도울 수 있는 정보 수집 체계가 필요하다라는 거 있었고요. 정보 시스템의 접근 권한의 범위를 좀 확대해 줘야겠다. 그다음에 사용자 친화적인 스마트한 시스템, 뭐 인터페이스부터 해서 좀 더 친화적인 스마트한 시스템이 필요하겠다라는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또 하나는 그 의미 있는 빅데이터. 결국은 괜찮은 데이터가 쌓여야
아무리 정보 시스템을 뭐 서로 잘 공유하게 만들어놨다, 뭐 하나만 클릭하면 모든 게 다 펼치게 나왔다 하더라도 결국 그 안에 들어있는 데이터 자체가 괜찮아야 되는데 이 빅데이터의 그럼 수집과 활용, 의미 있는 빅데이터 수집과 활용 방안에서 어떻게 됐냐 했을 때는요, 이 기관 간의 상호 호환 가능한 자료 입력의 방식들이 고안될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서로 용어가 다른 거예요. 말하자면은 우리가 왜 한국 사람과 프랑스 사람 만든 서로 언어가 다르면 아무리 서로 막 떠들어도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런 것처럼 서로 호환 가능한 입력 정보, 자료 입력 방식들이 필요하겠고, 객관적이고 세밀한 측정 방식이나 조사 도구에 개발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또 매뉴얼과 교육 제공으로 정보의 전문 역량, 그러니까 정보 전문 역량 양성을 필요하겠다. 또 지역 상황에 반영된 실용적인 정보가 구현될 수 있어야 되겠다라고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뭐 이와 관련돼서는 제가 세부적으로 따로 말씀을 드리진 않을게요. 제가 여기다 다 적어놔가지고요. 그래서 그냥 넘어갈게요. 괜찮죠? 네, 감사합니다. 뭐 제가 보면서 조금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거, 예를 들어서 욕구 자원 예측력 증가를 개입이 수월하면은 이런 얘기도 나오셨어요. 제일 마지막에 신규 어떤 서비스가 필요한지가 개발돼서 지역 경제도 활성화되지 않을까, 이런 기대하신 분들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또 쭉 넘어가셔서 이 빅데이터 활용을 가능한 전문 인력이 부족하다고 하셨는데, 사실은 여기서 있는 게 지자체 단위에 역량 있는 실무자가 없다, 또는 순환 보직 문제도 많이 나오셨어요. 기껏 쌓아놓으면 또 움직인다, 이런 얘기 하셨고요. 그다음에 이 허술한 신뢰도와 관련돼도 실무자 역량 한계로 신뢰하면 정보 수집의 한계가 있거나, 또 실무자 1인당 담당 수가 너무 많다 보니까 충분한 상담도 안 되고, 그래서 신뢰하면 정보 수집도 어렵다, 이런 얘기가 나오셨고요. 또 하나는 이렇게 인력이 부족하다 보니까 밀착적이고 다빈도 욕구 조사가 어려워서 또 신뢰할 만한 실제 욕구 파악이 어렵다는 말씀도 있으셨습니다. 그다음에 이 정보 오류를 최소화한 정보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기구축된 정보 시스템 간의 연계를 통해서 클라이언트 구술에만 의존한 주관적 정보를 최소화하겠다. 결국은 우리도 사회복지 사례 관할 때는 구술에 의해서 정보를 입력하는데, 그 정보가 진짜로인지 아닌지는 또 그와 관련돼서 그것만 정보를 수집하는 다른 정보 시스템 있잖아요. 그럼 다른 정보 시스템 연결시키면 굳이 우리가 구술에 의존하지 않고 주관적 정보를 최소화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말한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그다음에 그 표준화된 정보를 입력하는 행위를 유도할 수 있는 기재, 예를 들어 가지고 어떤 채팅창에 팝업이 뜨게 해서 요건 요렇게 기록을 해라, 뭐 이런 얘기가 나왔으면 좋겠다고도 나왔었습니다. 예, 그래서 뭐 이런 얘기들을 쭉 나왔었고요. 결론 및 제언을 말씀을 드리면 시간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먼저 하나는, 첫 번째는 그 사례 관리 빅데이터를 ICT와 결합을 할 때 비정형적인 서비스는 사례와 특수성이 일단 이해가 전제됩니다. 라는 게 가장 컸던 것 같아요. 사실 여러분들 아시면 우리 사례 관리하신 많은 분들은 인간 욕구에 대한 전인적이고 통합적 관점에 기반을 하지, 특정한 측정 도구에서 요구되는 어떤 특정한 면만을 보는 실천이 사례 관리 아니거든요. 우리가 그 클라이언트와 사례 관리자 사이에는 끊임없는 상호작용을 통해서 이 사례 관련 서비스를 공동 생산하잖아요. 그래서 이때 수집된 자료는 대상자의 자기 보고에 근거한 욕구를 파악을 하는 셈입니다. 물론 클라이언트가 충분히 자신의 욕구를 잘 표현할 수 있도록 돕는 거죠, 사례 관리자가. 근데 이런 것처럼 클라이언트 중심을 강조하는 통합 사례 관리 철학과 연계돼서 욕구가 파악되고, 파악된 욕구에 근거해서 자원이 연계되다 보니까 이게 예를 들어서 노인 통합 돌봄만 봐도 통합 돌봄에 관련 특정 도구들이 개발돼 있잖아요. 그리고 특정한 욕구들만 보고, 그래서 특정한 욕구들만 보면서 그거를 위한 표준화 측정 도구를 파악한 타 실천과는 성격이 다르다라는 걸 먼저 전제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이러다 보니까 사례 관리와 관련된 빅데이터의 수준들이 건강, 그다음에 고용, 이렇게 굉장히 범위가 넓죠. 그 안에서 건강도 관련된 스펙트럼 굉장히 다양해요. 그 하나하나 특정 도구를 다 만든다는 게, 그리고 일일이 그걸 체크리스트 만든다는 게 사실은 그게 어려운 일이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결국
사실은 그래서 저 생각은 그 불확실한 전인적 인간의 모든 욕구를 다루는 것보다는 특정 집단의 제한된 욕구에 초점화된 항목만을 개발을 해서 적용하는 것이 오히려 실제적일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향후 현장에서 사용 가능한 유의미한 변수.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인간을 전인적으로 파악을 하지만 그 중에 어떤 것은 특정하게 세밀한 욕구, 세밀한 측정 도구를 개발을 해서 그거와 관련된 것은 표준화된 최소 데이터 셋을 만들어 놓는 건 어떤가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또 하나는 이게 지금 제가 최근 했던 연구도 결국은 욕구와 자원 간의 정확한 예측력을 보장하기 위해서 AI 그다음에 그 머신러닝 기계학습이잖아요. 이거를 적용을 해서 알고리즘을 개발하자라는 야심찬 계획을 세웠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냥 열어봤더니 화면 결국 값을 열어봐 통계 결과를 봤더니 성능은 좋은데 설명하기 애매한 욕구와 자원 간의 관계를 우리가 직면할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 오히려 차라리 그 아동 외국에 보면은 아까 그 한혜 박사님도 말씀하셨고 저도 선행 연구를 보다 보니까 고위험 집단인 경우는 이렇게 욕구와 자원을 연결시키는 이런 특정 알고리즘을 개발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고위험에 집중해서 조기 선별할 수 있는 알고리즘을 개발한 연구가 선제적 예방전에서 오히려 비용 효율적이지 않을까.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그렇게 개발된 것이 실제로 맞는지 안 맞는지를 검증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검증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방문 횟수, 또 서비스 제공량, 빈도, 종류 이런 것들을 예측하는 연구랑 같이 가야 된다는 거죠. 욕구와 자원만의 관계성을 보는 게 아니라 또 실제로 서비스 제공량 이런 것들을 같이 보면서 이 정도의 제공량이면 욕구와 자원의 이 관계가 괜찮다라고 보는 것. 그래서 결국은 현장에서 골드 스탠다드로 여겨질 수 있는 베스트 프랙티스를 개발하고 이를 토대로 표준화된 지표를 생산 활용해서 자원을 이용하는 것을 검토하고 예측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고요. 좀 네 번째는 사실 빅데이터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은 이 빅데이터를 분석을 통해서 개발된 기준이 절대적인 기준은 아니다. 참고 가능한 기준이기 때문에 이걸 준수하지 않는다 그래서 불합리한 책무성을 사례고지에 부과하지 않아야 된다. 라는 것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 거예요. 이게 자칫 성과평가도 연결이 돼버릴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게 뭐 정말 나쁘게 얘기하면은 그 크리민 현상처럼 어디로 번져버릴지 모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사례관리자 이용자의 특성상 사례관리자 개인의 역량 이전에서 욕구가 파악되고 자원이 발굴되기 때문에 이것 자체가 혹시나 경험이 짧은 실무자에게 기준 행동이 돼버리지 않을까. 이제 이런 민감성 항상 가져야 되겠다. 다섯 번째로서는 이 최대한 데이터 수집의 신뢰도 향상을 위해서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하고 정보 전문 역량 지원도 필요하겠다. 사실 이게 이제 향후에 또 우리 한국보건복지개발원이 이제 한국보건복지인재원으로 바뀌었는데 인력개발원이 이제 인재원이 됐으니까 괜찮은 인재, 정보 전문 인재, 정보 전문 인재를 양성하는 교육도 필요하지 않을까. 여기 최지성 교수님 오셨는데요. 그런 생각이 들고 이걸 만들 때는 사실 지자체별로 빅데이터 담당 조치를 명확히 설정을 유도할 수 있어야 되고 또 이들이 정보 활용 역량을 갖추고 빅데이터 기반의 연계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보수교육, 매뉴얼 등의 전문성 강화 체계가 개발이 될 필요가 있겠다. 근데 이럴 때는요. 실제로 우리가 수집한 이 빅데이터가 어떻게 활용되는가까지를 시각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교육이 좋은 것 같아요. 그럼 되게 막연한 교육이 될 수가 있고 동시에 이제 개인정보 보호에 관련된 윤리적인 의미와 실전 사례들도 같이 포함될 필요가 있을 것 같다. 그다음 여섯 번째로서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정보 시스템이 사실 분절되다 보니까 정보가 서로 각각 정보를 축적하는데 이 정보가 서로 맞는지 안 맞는지 서로 알 수가 없는 이런 상황들을 줄이기 위해서는 결국은 비슷한 정보들을 모집하고 있는 데이터끼리는 그러니까 병합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연결을 시켜야 우리는 이렇게 조사했는데 너희가 조사한 게 이거구나. 뭐 이런 오류를 최소화시킬 수 있는 거죠. 근데 실제로 그런 과정에서 보면은요, 이 복지와 보건 자료 자체가 분야 간 자료의 구조와 질에서 약간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보건은 굉장히 미세적으로 하시는 거예요. 어떤 특정한 질병에 관련돼서나 아니면 특정한 돌봄에 관련된 걸 하는데 복지는 아까 보셨듯이 특히 사례 관련 보면 굉장히 넓게
하시잖아요. 그래서 이게 결합되는 게 상당히 한계가 있는 거예요. 어떤 특정한 영역들은. 그래서 이럴 때는 서로 같이 모여서 네트워크를 해서 뭐 어떻게 하면은 어느 정도의 데이터를 어느 정도의 변수의 종류와 양식에 맞춰서 연결하면 좋을까도 사실 그것도 끊임없는 우리의 도전인 것 같아요. 여기 사회보장 정보원도 계시고 하니까 이러한 거버넌스를 만들어 보는 거 좋겠다는데 아까 보니까 거버넌스 만들어도 한 번 만나고 저는 거버넌스를 가보지 못했어요. 저도 뭐 차세대 정보 시스템 민간 전문가라 그래가지고 연락만 받고요. 저는 오란 말도 안 하더라고요. 당신의 위원입니다. 그리고 가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런 게 정말 실질화돼야 되겠다. 마지막으로는 이 생성된 데이터가 의미 있는 정보로 가공돼서 사례관리 지식과 실천에 실제적인 도움이 되도록 시스템 환경을 개발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시스템 입력인 의무가 돼 있어요. 문제는 입력된 정보들이 내가 입력된 정보들에서 나의 서비스의 향후의 서비스 지원 활동에 도움이 된다라는 것을 체감해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으면은 내가 입력하면서 빨리 입력해야지. 빈 곳은 놔두지 말 이렇게 돼버리는데 그래서 내가 입력한 이 정보가 실제로 나의 행위에 어떻게 실제로 도움이 되는가를 체감할 수 있는 그러한 이 환경이 조성된 그런 환경으로 정보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생각해봤던 게 결국 소비자 입장, 그 빅데이터를 축적하고 활용하던 소비자라는 것은 사회복지사잖아요. 사회복지 입장에서 정보 시스템 환경이 구현될 필요가 있고 이런 거와 관련돼서는 첫 번째 욕구 측면에서는 개별 대상자 욕구가 어떻게 변화되는지를 한눈에 좀 볼 수 있는 시각적인 이러한 이 시스템이 환경이 만들어지면 좋겠고 또 하나는 자원 측면에서는 이 내가 만나는 개별 대상자들 어떻게 지금 자원이 흘러가고 있는지 또 우리 지역에는 욕구별로 어떤 자원이 분포되어 있는지 가장 많이 활용되는 자원은 무엇인지를 알려주면 좋겠다. 그다음 시스템 측면에서는요. 개별 대상자별로 그리고 지역사회 전체로 대상자의 욕구나 자원을 검색하는 기능. 지금 검색 기능이 없어요. 근데 검색도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왜 여러분들 그 교보문고 이런 데 가보면은 내가 책을 고른 순간 그 책과 그걸 골랐던 사람들이 골랐던 책들 옆에서 이렇게 유사하게 뜨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어떤 그 자원일 것 같은데 애매한 걸 자원을 클릭한 순간 그 자원과 비슷한 것들이 뜬다거나 아니면 예전에 이런 욕구들일 경우에는 어떤 자원이 많이 뜨더라라는 거 옵션이 옆에 떠둔다거나 뭐 그런 거는 이미 사실 교보나 이런 데는 다 구현된 거 보면 우리나라 그 현재 현대 사회에서 기술이 다 마련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거를 이제 같이 활용해서 검색을 단지 찾는 검색이 아니라 연관될 수 있는 것까지 검색해줘 이런 기능들을 했으면 좋겠다. 또 욕구별로 다빈도 서비스나 접근 가능한 서비스 목록에 자동 생성해준다거나 또 입력시에 실제 예시들이 자동이 생성되는 이런 환경들이 구축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제가 준비한 여기까지인데 저는 이제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사례 관리라는 것이 빅데이터가 구축돼 있고 이 빅데이터를 활용하는 가장 기본적인 이유는 욕구와 자원을 연결하는 사회복지사의 실천을 어떻게 하면 효율화시킬 것이냐. 그렇다면 욕구와 자원을 잘 연결할 수 있는 이 빅데이터의 구축들이 잘 돼야 되겠다. 그럴 때 어떤 걸 우리가 좀 더 고민해봐야 될까를 생각하면서 오늘 제 발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발표를 맡아주신 민소영 교수님께 감사드립니다. 토론자분들은 좀 단상으로 나와주시겠습니까? 네, 저희들 토론이 끝나고 나서는 종합 토론이 있을 거니까 그때 플로어에서 질문을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유튜브에서 의견을 주신 것도 저희 사무부에서 정리를 해가지고 종합 토론 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네, 토론자들이 다 앉으셨는데요. 오늘 토론자 세 분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토론자는 사회복지사무소 구술의 김세진 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서울 홍제 3동 주민센터 김수연 주무관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영등포 노인종합사회복지관 박영숙 관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저희 지금 4시 25분인데 아마 토론자들 분께서는 한 8분에서 한 10분 사이 이렇게 토론해 주시고
그때 민소영 교수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김세진 소장님한테 마이크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김세진입니다. 시간이 정말 이게 짧으니까 벌써 머릿속이 복잡하고요. 왜냐면은 얼마나 하고 싶은 얘기가 많은 주제입니까? 근데 주어진 시간이 있다 보니까 그것을 정리해서 얘기할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고 또 그러다 보면은 자칫 오해가 생길 수 있는 여지가 있는데 그런 것들은 또 제가 쓴 원고를 좀 보시면 이 원고에 아주 자세히 나와 있기 때문에 뭐 오해 없이 좀 볼 수 있다고 좀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이제 저도 이제 민소영 교수님의 글을 받고 또 제 원고까지 쓴 상태에서 저도 나름대로 이제 함께 공부하는 이제 연구 선생님들과 또는 이제 실천하는 선생님들과 좀 몇 분들과 이거를 나눴는데요. 어쨌든 간에 이제 제가 그러니까 약간 좀 다른 게 뭐냐면은 이제 민소영 교수님의 글에 등장한 FGI에 등장하신 선생님들과 또 제가 만나는 선생님들의 근본적 차이가 이제 이상과 방법의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제 선생님들과 나누다 보니까는 결론이 어떤 거였냐면 좀 이렇게 좀 우픈 얘기 같은 건데요. 교수님들은 정책을 만들고 실무자들은 바로 대책을 만든다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것들을 보고 나서 이제 우리가 느끼는 일종의 생각은 좀 여러 가지 좀 이제 막막함도 있었는데, 근데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기본적으로 이제 제가 갖고 있는 이 좀 뭐랄까요? 이제 이거는 이제 이걸 넘어서서 학회에도 바라는 것은 근본적으로 이제 더 이상 이 사례 관리라고 하는 것이 서비스를 연결하는 게 아닌데, 이게 이제 작년도에 이제 추기학회에서도 이게 다뤄진 걸로 알고 있는데 여전히 이 당사자 욕구를 소위 말하면 사정한 다음에 적절한 소위 서비스를 연결하는 것을 사례 관리로 정의한 상태에서 논의되는 기술 진보라는 거죠. 그렇게 된다면 여전히 그러니까 예전에 이제 베버리지 보고서 이후에 이제 전후 이후에 재건하는 가운데 있어서 욕구는 먹고 사는 문제였지만 이게 더 이상 이런 문제가 이 시대에는 맞지 않거든요. 이 시대에 요원하는 욕구는 더 이상 먹는 문제가 아니고,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런 게 아니고 뭔가 이 매술 욕구를 놓고 본다면 생리와 안전의 욕구 더 이상 아닌 그 상위의 욕구라고 볼 수 있는 애정이라던가 또는 자존이나 자아존중감 욕구라고 하는 것인데, 이런 것들은 이렇게 기계적인 연결로 인해서 이루어질 수가 없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것들에 대한 한계가 좀 있다. 다시 말하면 첫 번째에 이제 좀 뭐랄까요, 이제 좀 아쉬움 내지 좀 한계라고 보는 거는 여전히 이 사례 관리라고 하는 것들을 이 서비스의 연결만 본다. 그 서비스라고 하는 것도 뭐 지극히 공적인 혹은 물질적인 혹은 화폐에 몰입되어 있는 서비스를 벗어나지 못한다. 이것도 뭘 보면 알 수 있냐면요. 오늘 이 자리에 어쨌든 간에 이게 결국에는 궁극적으로 우리가 사회복지사에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진보한 기술이 결국엔 당사자의 유익을 주기 위함이라면, 만약에 이 자리에서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대부분 당사자라면요, 이 서비스의 대상자라면 과연 오늘 논의되는 것을 듣고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근데 이 오늘 얘기를 듣는 가운데 만약 이 자리에 앉아서 자괴감이 든다거나 부끄러워진다면 우리가 뭔가를 잘못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이제 제가 갖고 있는 이제 첫 번째 좀 아쉬움인 거고요. 두 번째는 이제 저는 이제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어쨌든 간에 이제 앞서서 기조 발표 이후에 두 교수님의 얘기를 들으면 다 동의가 돼요. 다 맞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거부할 수 없기 때문에 저는 심지어 우리 사회복지계가 뭐 현장이든 교수님이든 간에 아무 일도 안 해도 전 이게 이루어진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미 세상의 변화라고 하는, 특히 기술 진보는 우리가 아니고 소위 말하면 서비스의 유저라고 하는 당사자들의 요구가 있기 때문에 진보할 수밖에 없죠. 그러면 저는 더 먼 미래에는 이제 사회복지가 필요한 게 아니고요. 서비스와 지금은 이제 당사자와 서비스 사이에 사회복지가 존재하는데, 이 서비스라고 하는 것을 당사자가 직접 획득한다. 이미 뭐 세무사들은 이미 여러 앱이 발견됐고, 또 앞서서도 이제 기조강의 때 나왔던 앱이지만 이미 저는 작년에 이미 국무총리상인가요? 이 상을 수상한 사회적 기업이 그런 앱을 이미 개발했고 이미 시판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의 미래 사회에 이제 더 중요한 것은 AI 등장 이후에 숨 참니다. 시간을 막 지금 계속 압박이 있다 보니까요. 교수님 그죠? 너무 막 이렇게 하실 필요 없고 편하게 하시면 됩니다. 예. 네 가지를 얘기해야 되는데요. 10분 넘으셔도 괜찮습니다. 네, 네. 아유 아닙니다. 네. 다시 또 이제 숨을 고르고요. 제 우주 카메라 나올 때 우리 김 선생님한테 10분 되면 손 좀 흔들어 달라고 넘어갈 수 있으니까 부탁하고 왔습니다. 네, 10분은 안 넘길게요. 네. 자, 두 번째는 뭐냐면 그렇죠. 그러니까 AI가 진보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중요한 거는
기술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게 이제 중립적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칼도 어떤 사람이 쓰는가에 따라서 전혀 다른 이제 엉뚱한 결과를 가져오듯이 이 진부한 기술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그럼 결국 중요한 게 뭔지가 등장하지 않습니까? 여기서 약간 좀 얘기를 더 확장시켜 버리면 이제 저도 이제 이 글을 준비하면서 살펴본 자료에 의하면 이런 AI의 과학자가 있더라고요. 그 과학자 얘기를 들어보니 결국에는 미래 사회에 우리의 직업이 크게 네 가지로 재편이 되는데 하나가 이제 AI가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게 바로 이제 반복적이거나 그렇죠? 루틴하다고 하지 않습니까? 단순하고 반복한 것은 당연히 AI가 대체하고 그 다음에 2, 3단계는 AI가 중심이 되고 사람이 좀 거들거나 3단계는 사람이 중심이 되고 AI가 좀 거드는 일입니다. 근데 마지막 4단계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일이 남는다는 거죠. 근데 그 과학자가 사회복사를 아예 등장시키면서 이 사람들이 위치하는 곳은 마지막 단계라고 봐요. 자, 그렇다고 본다면 지금까지 우리가 논의되는 과정 속에서 과연 사회복사의 위치는 어디에 있겠습니까? 근데 만약에 그렇게 사례관리라고 하는 게 단순하게 몇 번의 클릭으로 욕구와 자아를 연결하는 일이라면 그렇게 단순적이고 반복적인 일이라면 그래서 사회복사들이 감정 쓰기를 싫어하는 일이라면 그러면 이것은 당연히 기계가 대체된다는 거죠. 혹은 기계화된 인간이 등장하기 때문에 전공할 필요가 없는 일이 돼버립니다. 혹은 그러면 이제 결국 사회복작가에서 가르칠 것이 이제 더 이상 공감이라고 하는 영역을 건드릴 수가 없는 거죠. 아니 이제는 사회복작가라는 이 학과 자체가 사라질 것도 이제 있겠죠. 이게 이제 제가 갖고 있는 이 아쉬움인 거죠. 다시 말하면 AI는 진보하기 때문에 기술로 다가온다 하지만 이거 중립적이기 때문에 어떤 가치로서 이것을 사용하는가에 따라서 전혀 다른 결과를 맞이한다. 이게 이제 두 번째였고요. 그러니 세 번째로서는 결국 우리가 어디에 위치하겠습니까? 사회복지사로서 결국 우리가 그러니까 이 시점에서 진보하는 기술이 다가오게 됐을 때 이런 일들, 그러니까 단순 반복했던 일들을 결국에는 AI 내지 로봇들이 대체하게 됐을 때 그러면 사회복지학과 학생들은 과연 무엇을 이상으로 가겠습니까? 저희 아이도 이제 곧 이제 대학을 가게 됐는데요. 이제 결정을 하는데 사회복지학과에도 마음을 두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런 일이라면 진짜 권하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이거는 전공할 필요도 없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냥 일주일짜리 인재원을 나와버리면은 뭐 그냥 바로 뭐 과정을 수료하면 할 수 있는 일이라면 더 이상 이것은 좀 애매하다. 다시 말하면은 미래를 봤을 때 어쩌면 우리가 오히려 이런 시점에서 더욱더 사회복지학이라고 하는 학문에 대하여서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야 되지 않겠냐. 그게 바로 사람을 오히려 이해하고 특히 공감이라고 하는 것도 기술이라면 오히려 더욱더 공감을 기술로서 지도할 수 있는 혹은 공감을 더욱더 중요한 바탕으로 가져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시대를 우리가 맞이하게 되는 게 아니냐. 다시 말하면 오히려 이런 시대는 다시 우리의 초심을 생각할 수밖에 없게 해주는 기회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이제 마지막 얘기인데요. 그래 10분이 안 남나요? 괜히 걱정했네요. 네, 마지막 네 번째는 결국에는 저는 이제 어쨌든 간에 기술이 진보하든 뭐 어쨌든 간에 이 전체의 과정에서 저는 당사자가 이 이루어진 모든 과정들을 조종하고 통제하고 열람할 수 있어야 된다고 보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기술이라고 하는 진보가 자칫 그러니까 이 자본주의 사회 속에서의 가난이라고 하는 속성 자체가 이 관리의 어떤 이 모순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시스템이 이미 기본적으로 깔고 있는 철학은 관리와 통제란 말이죠. 관리, 통제, 더 나가면 처벌. 근데 이런 것들에서 우리가 보다 더 자유롭거나 혹은 안전장치를 마련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저는 당사자의 접근입니다. 당사자가 얼마든지 그 사회복지사가 만들어 놓은 것들에 관하여서 열람할 수 있고 또는 반론을 제기하거나 혹은 삭제하거나 수정을 요구할 수 있는 것들이 자유로워져야지만 적어도 뭐 기술공학적인 건 모르겠지만 사회복지사로서의 이 도구를 바라봤을 때 당사자의 참여라고 하는 것들이 반드시 오히려 기본적으로 전제될 수밖에 없다고 보는 겁니다. 그 외에 또 여러 가지 좀 썼는데요.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 사회복지가 갖고 있는 가난을 보는 시선이라든가 혹은 지나치게 노인이라고 하는 분들을 이 돌봄의 대상으로 보는 이 대상화 문제. 그리고 기술 발전을 이제 무조건적인 진보로만 보는 문제. 다시 말하면 뭐 본질은 그대로 파는 그대로인데 거기에 이 뭔가 전자화되고 특히 이 시각적으로 보여지는 첨단 기술이 들어갔을 때를 지분으로 보는 이것들도 벗어나야 된다고 보는 마음이 있고요. 그리고 끝으로 이제 제가 쓴 글을 꼭 봐주시길 바랐는데 아무리 바쁘시더라도 못 볼 수 있죠. 근데 마지막
우리 자료집 162쪽에는요. 이거는 사실 좀 제가 넣을까 말까 망설였다가 넣었던 글인데 미래일기를 넣습니다. 그리고 호로라고 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기술이 진부한 이후에 진짜 어떤 사회를 맞이할 것 같습니까? 네, 이런 것들은 우리가 많이 봐왔던 영화나 소설이나 드라마를 통해서 알고 있겠지만 20년 뒤에 제가 70이 됐을 때의 모습을 상상하면서 한번 써본 미래일기인데 이것도 꼭 한번 읽어봐 주시기를 좀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걸 마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수현 주무관님의 토론이 있겠습니다. 네, 저기 혼돈하실까 봐요. 김수현 팀장입니다. 왜냐하면 이전에 뭐 주제 발표하셨던 내용이 사실은 제가 전문적으로 하던 내용이고요. 행복이임 관련이고요. 이쪽은 오랜 세월 한 28년 정도 일을 하다 보니까 이쪽도 또 살짝 발을 걸치게 돼서 이번 토론에 나오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지금까지 굉장히 어려운 용어로 많은 소장님들과 관장님들의 얘기를 들으셨는데 저는 정말 현장에서 뭐 선배들이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얘기를 좀 드리고 싶고요. 저희 민소영 교수님께서는 잘 모르시지만 저는 소영 교수님께서 발표할 때 늘 자리를 함께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가 굉장히 좀 편안하고요. 굉장히 기분도 좋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이 살아가는 시대가 정말 ICT 시대라는 것을 느낄 수 있는 게 매번 이 정보원이나 개발원에 제가 올 때 차를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한 번도 시간에 늦지 않았었거든요. 그런데 오늘은 KTX를 타고 왔어요. 그래서 늦었어요. 이게 분명히 짧은 시간인데 내비가 저를 안내하는 대로 오면 사실은 시간 예측이 되고 결과는 확실하게 뭐 특별한 일이 없는 이상 결과가 나오게 되죠. 같은 결과값이 나오죠. 그런데 이번에는 제가 이렇게 이 오송 이 지역이 이렇게 큰지도 처음 알았어요. 꽤 오랫동안 제가 걸어왔거든요. 잘못 내려서. 그런 것처럼 우리는 이미 그 ICT 프로그래밍 된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례관리가 프로그래밍 안에서 되는 것에 대해서 거부 반응이 있으시겠지만 사실은 우리는 이미 그 프로그램 안에서 있고요. 제가 이제 현장에서 근무하는 곳에도 위기 대응이라든가 응급 사례 관리는 시스템으로 하고 있어서 그 내용도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저희 원고를 따로 드렸었는데 그거는 사실은 민소영 교수님의 원고를 읽고 제 의견을 조금 추가한 거기 때문에 크게 의미는 없으실 것 같고요. 그냥 좀 시간이 되실 때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지금 현장에서 지금 이 ICT 관련해서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거는 그 데이터 입력을 좀 실적을 잡기 때문에 데이터 입력 자체를 그래서 과한 업무예요. 이 데이터 입력 자체가 하다 보면 현장 나가는 것보다 데이터 입력에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게 또 한두 번 입력해서 되는 게 아니라 1인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입력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작업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담당자들이 굉장히 자주 교체가 되고 있어요. 이게 현장도 해야 되고 내부에서 시스템도 만져야 되기 때문에 이런 어려움이 계속 있고 그리고 본인들이 데이터를 입력한 게 어디에 활용되는지 전혀 모르세요. 그래서 그 데이터 값이 굉장히 저급한 데이터 값이 입력되는 게 다반사입니다. 그리고 장점으로는 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사례 관리라는 어려운 업무를 데이터화 시킨다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응급 상황을 발견할 수 있고 그다음에 사망 사건이 저희들 현장에서는 굉장히 데미지가 큰데 거기에서 어느 정도 심리적 부담감을 줄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라서 저는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서울시이고요. 저희 서대문에 근무하고 있는데 여기에 저희들이 ICT 활용하는 프로그램이 인공지능 살피미가 있고요. 서울 살피미 앱, 똑똑 문안 서비스, 카카오톡 활용 정보 제공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인공지능 살피미는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아리아 시스템이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으로 하루에 한 번
아리아를 아침에 외쳐주셔야 돼요. 대상자분이. 그럼 안전 확인이 되겠죠. 그리고 서울 살피미 앱을 본인 핸드폰에 깔아두시기만 하면 돼요. 그러면 저희들이 앱을 통해서 이분이 이틀이나 3일간 통화 내력이 없다던가 하면 현장에 가서 그분의 안전을 확인하게 되거든요. 요게 있고 똑똑문안 서비스는 요거도 똑같지만 앱은 설치하지 않습니다. 저희 자체 그 프로그램이라서 그 통화 내역을 통신사에서 받아서 이틀이나 3일 동안 통화 내역이 없으면 그것도 현장에 가서 저희들이 확인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는 사실은 복지부랑 연계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 굉장히 장점이라 보고 있습니다. 개인정보가 워낙 강하게 많은 개인정보를 다루고 있지만 그 정보가 중앙정부에 묶이지 않아서 저희 활용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사실은 저는 각 행복임과 범정부가 연계되지 않아서 어렵다고 얘기하시는데 저는 그 연계하는 거를 좀 반대하는 쪽이에요. 그렇게 되면 한쪽 데이터가 유출되면 모든 데이터가 유출되기 때문에 그 어려움이 가장 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서대문에서 하고 있는 여러 가지 ICT 활용하여 그런 이제 사례 관리를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정부랑 연결하는 거는 좀 서울시 자체도 연결하는 걸 좀 반대하고 있어서 물론 이제 정보원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잘 모르겠지만 개인 정보를 위해서는 큰 시스템에 함께하는 거는 좀 지양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료 관리는 제가 한 30년간 이걸 하고 있는데 해보니 좀 전에도 말씀하셨듯이 민간기관에서 공공의 서비스 대상자를 명단을 받을 수 없다 얘기하시더라고요. 오랜 세월 이 업무를 해보면 꼭 그렇진 않아요. 그래서 그 정보를 받기 위해서 서로 관도, 민도 얼마나 노력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게 사실은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료 관리는 절대 기계나 관이나 민이 하는 게 아니라 사람이 하는 것이라는 것을 좀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팀장님 감사합니다. 다음은 박영숙 관장님의 토론 있겠습니다. 네, 발제해주신 교수님과 또 두 분의 토론해주신 분을 통해서 많이 배우는 기회가 돼서 감사드립니다. 교수님께서 발제를 하실 때 이런 문장이 있었어요. 그 사회복지 현장의 중요한 실천 영역인 사례관리 수행에서 축적되는 데이터가 ICT와 결합되면 그 다음 문제가 용어가 수월하고 효율적으로 라는 부분이었어요. 저는 이제 이 단어를 보면서 우리가 지금 사례 관리를 하면서 수월하고 효율적으로 사회적 위험에 대응하는 것인가? 라는 거였어요. 저는 요 글귀에서 이거는 다분히 국가가 어떤 그 제공자 입장에서의 관리 형식이다. 이 관리를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하고 국가가 사회보장을 하는데 무슨 문제가 생기면 우리가 잘못하는 거 아닌가? 이런 거에 대한 대응과 방어책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사례 관리에 우리가 목적은 클라이언트하고 대등하고요. 그 다음에 삶의 질을 생각하고 클라이언트를 인파워먼트 시킨다라고 하면 오늘 같은 주제에서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과연 뭘까라는 부분을 좀 짚어봤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지금 이 그 스마트 케어 시스템 우리가 거부할 수는 없죠. 신기술과 혁명에서 사례 관리의 적용을 어디까지 어떻게 하는 것이 인간 중심이고 또 어디까지가 클라이언트의 역량 강화고 그리고 삶의 질이고 거기에서 사회복지사가 사례 관리자로서의 역할을 좀 더 전문적으로 클라이언트의 욕구에 맞춰서 할 수 있을까라는 부분으로 좀 함께 됐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얼마 전에 그 책을 읽다 보니까 이런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의사는 혈액을 분석해서 질병과 관련된 거를 적중률을 높이는데 인간은 목소리를 통해서 지금 연구가 들어갔다라고 들었습니다. 건강, 나이, 노화, 경제 능력, 사회성
심리정서 불안까지를 그 적중해 내고 데이터를 분석해낸다라는 걸 봤습니다. 사실 우리가 사회복지 현장에서 나 외에 타인을 아주 깊게 돕는 그 방법으로의 사례 관리가 우리에게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기존에 이렇게 빅데이터를 통해서 나와져 있는 분석을 우리가 어떻게 잘 활용해서 좀 더 그 사람 중심으로 도울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 것이 오늘의 이 학회에서 의미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사실 민간 현장에서 그렇게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모든 그 시스템은 한 개의 기관에서 보면은 그거는 본인 기관의 전산 시스템이고요. 그다음에 국가가 우리한테 노인 돌봄 잘해라라고 해서 주는 노인 맞춤 돌봄의 맞춤 광장이나 그다음에 여러 가지 그 이 나라 시스템이나 뭐 여러 가지를 보면 저희를 관리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 갔냐 안 갔냐 가장 기본적인 양적 관리를 하는 건데 사례 관리는 질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우리가 이 데이터 지금 현재 있는 것이 과연 그 사례 관리 이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을 위해서 지원할 수 있는 데이터를 얼마나 뽑아낼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입력된 정보가 우리가 지금 빅데이터에서 그 입력된 말 속에는 단어를 그대로 입력하는 것도 있는데 사례 관리자인 우리는 내용이나 의미를 보는 거잖아요. 똑같이 네라고 얘기해도 어떤 어르신은 아예 알아서 귀찮아가 있고 어떤 어르신 정말 그래 오케이 맞아 이럴 수 있는 거에 대해서 사실은 우리가 알고리즘을 적어할 때 거기 보면은 절차 방법 명령어 이런 것들의 순서대로만 움직이는 이렇게 표현하면 어떨지 모르지만 바보 상자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그 사람의 말과의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인간이 어떤 맥락에서 행동을 하고 그 행동과 언어가 어떤지를 보고 우리가 이해하고 돕고 이런 과정이기 때문에 저는 그 사례관리 쪽에서 우리가 직접 실천이라고 보는 상담하고 간접 실천이라고 보는 자원에 대한 연결과 우리가 잘 모르는 서비스의 조합은 이런 빅데이터를 통해서 자원을 연결하는 것 이런 것은 의미가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클라우드 컴퓨팅에서 보면은 굉장히 많은 것들을 협업 사례 관리 자체가 단계도 8단계고 욕구 영역도 굉장히 많고 자원에도 뭐 공식 비공식 무슨 자원 있고 이런 부분이 굉장히 잘 협업되고 연결돼야 되는 건데 현실적으로 그런 것들은 정말 어떻게 되고 있는 건지 사실은 그것도 조금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정말 우리가 이런 것들을 이미 그 기술을 우리 사회복지 영역이 아닌 쪽에서 기술이 이런 것들을 연결했고 그 연구해낼 때 어떤 정보를 통해서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것들을 끌어낼 수 있을지 그런 부분들이 이제는 사회복지 안에서의 관련된 욕구 영역 사람들끼리의 어떤 연결과 협력이 아니라 다른 기술, 엔지니어 이런 사람들과의 어떤 연결도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봤고요. 제가 170페이지에 이렇게 171페이지에 써놨던 거는 이미 디지털 기반의 공공 서비스가 보면은 디지털 기술이나 인공지능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굉장히 많이 적용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인간의 삶에 영향을 주거나 굉장히 편리한 것들 이런 것들 중에서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거나 이런 부분들도 한번 같이 다뤄주고 좀 더 사례 관리를 하는 사람의 어떤 안전도 함께 보장이 되고 클라이언트의 안전도 보장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봤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사실은 어떻게 생각하면 취약한 분일수록 이런 그 빅데이터나 아니면 IoT, ICT 이와 관련돼서 굉장히 낯선 조우거든요. 우리 집에 IoT가 있고 우리 집에 무슨 인공지능 뭐가 있고 근데 굉장히 익숙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취약할수록 사람에 대한 정이 그리울 수도 있고 굉장히 전통적인 방법으로 함께 하고 싶은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이분들이 정말 스마트 케어 시스템이라고 관리하기 위해서 뭐 하나 덜렁 갖다 놓은 것이 굉장히 나한테는 불편하고 IoT를 갖다 놨는데 그게 그 CCTV인 줄 알고 계속 빼놓으시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계속 찾아가야 되고 저거 해놨다가 전기세 많이 나온다라고 얘기를 하시고 또 이런저런 부분으로 굉장히 많이 나오는 것 과연 우리와 함께하는 협력 과정에 있는 저분들은 이런 그 스마트 케어 시스템으로 설치해 놓은 모든 것 내가 이렇게 대응해야 되는 것에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을까
우리는 관계 기반이라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한번 다뤄줬으면 어땠을까라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그 사례 관리에서 우리가 기존에 개발된 거를 어떻게 활용하면 좀 더 잘 활용할 수 있을까? 뭐 서비스 거부자도 있고 감염성 질환도 있고 중대 범죄 경력자도 있고 전자발찌 탄 사람한테 찾아가야 되는데 기존에 있던 것들을 활용해서 좀 더 사례 관리하고 있는 사람들이나 또 생활지원사나 또 이런 분들이 조금 더 안전하게 확보할 수 있는 것들은 뭐가 있을까라는 부분. 그리고 굉장히 그 면이나 군 단위로 가면은 이렇게 멀리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 또 우리가 이용해서 함께 이분들의 안전을 할 건 뭐가 있을까? 또 청각장애나 시각장애, 발달장애나 인지저하 노인은 ICT에서 정보통신기술 자체가 접근이 어려우신 분들은 또 어떻게 저걸 해야 되나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그 생각을 하면서 이 신기술 혁명에서 사례 관리가 가져올 수 있는 것, 적용할 수 있는 것, 우리가 더 잘할 수 있는 것 그런 거 중심으로 조금 더 생각하고 고려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세 분의 토론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민소영 교수님 의견을 좀 듣고 종합 토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 의견이랄까요? 저는 오늘 보면서 제가 클라이언트 중심적으로 사례 관련 철학이 클라이언트 중심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이 알고리즘에 해결될까 봐 굉장히 두려움과 저항이 강하다라는 게 민간의 인식 같아요. 오늘 제가 그걸 느꼈고요.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저도 뭐 클라이언트 중심적이 거부한 사람 아닌데 여기 박영수님, 김선생님 막 그게는 두려움과 저항이 너무 강한데 모든 게 인간의 삶은 알고리즘이 결정되지 않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저는 오늘 그 김시현 선생님한테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었던 게 사실 제가 고민 들었던 게 뭐냐면은요. 지자체에서 그 시스템을 개발하거든요. 근데 자꾸 그거를 중앙 시스템과 연결시키지 않으니까 불편하다는 의견들을 현장에서 얘기하는데 사실 저는 그 의견에 약간 저도 아리까리했어요. 왜 꼭 모든 걸 연결해야 되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오늘 그 답을 약간 찾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우리 지역 안에 있는 사람들의 개인의 정보를 보호하는 측면에서는 각자의 정보를 꼭 개별적으로 갖는 것도 의미가 있겠다. 사실 우리나라는 아니지만은 영국에는 이런 사례를 저는 모르겠지만 영국에는 이런 사례들을 들어보면 거긴 지방 정부들의 각자의 시스템을 개발한대요. 그냥 가지고 있대요. 근데 그걸 굳이 중앙 정부에 연결시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현장에 보면은 저한테도 하는 말씀을 드려서요. 왜 이중지 입력하게 하세요? 우리 지자체 너무 이상합니다. 그런 얘기를 저도 많이 듣거든요. 그래서 근데 오늘 얘기를 들으면서 우리가 개인의 정보를 보호한다는 측면에서는 지자체의 나름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존중하는 정보 시스템의 체계도 괜찮겠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켜졌나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중앙 시스템으로 연결해달라고 계속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건 맞습니다. 맞는데 딱 한 가지 이유예요. 실적을 이중적으로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실적을 받을 때도 중앙 정부에서 굳이 지방자치 정부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죠. 예, 그에 따른 실적을 요구하시려면 그 지방자치 정부에 대한 그 따로 다들 양식이 있거든요. 실적을 받는 그걸 받으셔서 그쪽에서 가공하셔야지. 각각 지방자치단체가 다른 업무를 하고 환경도 다르고 대상도 다릅니다. 그러니까 그렇죠. 전남이나 경남 쪽은 노인층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요. 서울 지역은 또 아니잖아요. 1인 단독 세대가 워낙 많은 지역이다 보니까 이렇게 되면 다 각자의 욕구가 달라요. 그렇다면 각자 다른 지표로 받으셔야지 이거를 통합적으로, 물론 우리나라라서 우리를 좋아하셔서 그런 것 같은데 절대 그렇게 받으시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각각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거부하는 거죠. 그걸 피하기 위해서 연결해라, 데이터가 필요하면 연결하라라고 얘기하지만 실제적으로 저는 그 부분이 굉장히 위험하다고 보고요. 범정부 연결 또한 위험한 작업이라고 봅니다. 네. 그래서 하나 오늘 배운 것 같고 또 하나 저는 그런 것 같아요. 모든 인간의 삶의 알고리즘은 결정되지 않아요. 다만 아까 그리고 또 아까 그 반은희 박사님도 그렇고
외국의 사례도 보면은 고위험 중심으로 응급 상황 중심으로는 사실 알고리즘 개발해서 적재적소에 선제적으로 예방하는 걸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그런 연구조차도 사실 우리는 아직은 되게 낮은 수준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부터도 우리가 차근차근 연구가 필요하지 않을까, 이제 그런 측면은 내서도 저는 말씀을 드렸던 건데, 혹시 제 발제가 이 현장에서의 두려움과 저항을 한 몸에 오늘 제가 받았던 느낌이 드는데, 사실 그게 우리에게 보이지 않는 두려움 같아요. 절대로 모든 인간은 삶은 알고리즘 결정되지 않습니다. 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민소영 교수님과 세 분의 토론자께 감사드립니다.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